이번 FOMC를 통해서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숨겨진 의도, 그 생각들을 조금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좀 함께 보시면서 올해 증시가 대충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아니었죠. 하지만 반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가능성은 아예 일축을 시켜줬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줬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던 것이 지난번 직전 FOMC에서 이 QT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FOMC가 45일 만에 있는데요. 바로 다음 FOMC에서 이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죠. 6월부터 QT, 긴축에 대한 속도를 축소하겠다, 조절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6월부터 월 950억 달러의 QT를 하고 있던 것을 600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건 시장의 돈을 흡수하던 부분들을 오히려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사 양적 완화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당장 주지 않았지만 그거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시장을 좀 달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내용을 알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자들이 이번 FOMC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현재 통화 정책이 인플레를 낮추는데 좀 제한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충분히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난다면 충분히 제한적으로 될 것으로 믿는다. 이게 시차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금리 방향성이 인상일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고,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걱정했던 요 위에 상단을 뚫고 나가는 좀 리스크가 높은 이야기는 좀 막아줬다. 그래서 상단은 확실하게 위에를 이렇게 지켜주면서 최악의 이야기는 좀 막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파월이 작년부터 아주 긍정적인 시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던져주면서 인플레가 좀 높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파월의 답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임금 상승을 타겟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임금 상승을 타겟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 고용 협상률이라는 게 높아지려면 시장의 고용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지면 그에 따라오는 게 협상률이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금 상승을 타겟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거는 말을 바꾼 것인데 파월은 작년부터 올 초까지 지속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임금 상승이 미국의 소비를 부추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경제학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타겟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작년에도 고용시장이 강했지만 인플레는 감소했다. 둘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라는 너무나도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모르겠다, 모르쇠로 그냥 일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도 고용시장 강했지만 인플레는 감소했다라고 했던 부분도 이것은 공급망의 문제의 개편이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파월도 계속 공급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 균형이 좀 맞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은 사실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진 게 맞지만 우리가 인플레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나오는 것이고 그 화폐 가치 하락은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미국이 엄청난 보조금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로 인한 상승한 부분을 이 돈을 풀어서 상승한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 그게 기업들이 고용이 늘리고 그게 임금 상승을 만든 것인데 파월은 그 대답은 회피하면서 공급망 문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플레를 감소시키는데 고통을 동반하지 않고 가능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점까지, 다시 직전 고점까지 상승하지 않은 것만 해도 큰 진전이다. 이것도 모순이죠. 왜냐하면 공급망이 개선이 된 것이지 이게 돈을 풀어서 인플레가 상승하는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다시 전고점까지 상승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은 그냥 모르겠고 그냥 이 고점까지 상승하는 것만 해도 우린 큰 진전이다,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이것 또한 말이 바뀐 것인데
직전에 연준의 주요 이사진들과 그리고 파월의 얘기를 보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큰 고통을 동반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말이 쑥 빠진 것이죠. 오히려 야, 지금 3%대고 과거가 9%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만 해도 큰 진전이야 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자,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노동시장에 예상치 못한 약화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이중 책무가 있었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데 이 물가 안정은 사실상 이미 지금 배제를 한 상태입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로 바꾸게 되면서 2% 이상은 용인을 하게 됐고, 공급망이 개선되면서 3% 정도 나온 거는 에이 뭐 괜찮지라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지금 현재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지금 중시하게 보는 게 최대 고용, 즉 고용 시장인데, 이 고용도 직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에서 이미 같이 발을 맞춰줘서 고용 기준에 대한 변화치를 줘버렸다라고 했죠. 직전 10만의 기준치에서 20만의 기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상 유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재무부가 기준점을 바꿔주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한 약화가 나온다면 그건 우리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게 할 것이다 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한 번 파월이 지금 중시하는 것은 고용시장이다. 인플레가 지금 어느 정도 오는 것은 용인을 하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용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와 재무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풀고 있고 보조금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현재 배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노동시장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내용 중에서 인플레가 3%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연준은 고용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췄다라고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을 최우선 타켓으로 연준은 보고 있고, 그 고용 시장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최저임금도 인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최저임금도 인상을 해주고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는 추세죠. 거기서 고용이 증가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재무부가 발맞춰서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를 3번 할 거냐라고 점도표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확신이 필요하다. 아직은 그 확신을 가질지 모르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위의 상단은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서 좀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연준이 요 상단과 하단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듯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사실 증시가 그 정도로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원하는 모습을 좀 이번에 FOMC에서 얘기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파월의 또 다른 발언에서 나옵니다. 연준의 방향성이 시장과 경제를 크게 흔들고 위협하지 않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원래 그 연준은 인플레 파이터예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오르면은 그걸 확실하게 누르면서 과도한 인플레를 항상 억누르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을 지금은 오히려 연준은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시장이 스무스하게 흘러가길 원해 라고만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사실 정치적인 저는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선 직전에 시장이 완전 무너지는, 폭락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 하단은 어느 정도 잡아두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폭등하는 것도 지금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1월에 미국의 대선을 치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이 5월 달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치르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좀 유리한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오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은 이 딱 흐름, 이 로직에 맞춘 움직임을 지금 발언으로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치적 스탠스에 전혀 관여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용이라는 것을 1번 타겟팅으로 했고, 실업률, 즉 고용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2%로 내려오는 확신이 생긴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현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현재 잡기 위해서는 시장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인플레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리고 노동시장의 예상치 못한 약화, 그러니까 실업률 상승이죠. 근데 이 실업률 상승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실제로 그걸 스타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자, 로직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임금이 상승을 하고 소비가 증가가 되죠. 지금 미국은 최저임금도 인상을 시켜줘서 최근에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생산이 증가됩니다. 소비가 증가되면 그 물건을 충당하기 위한 생산이 증가되고 당연히 그 소비가 맞춰서 올라가게 되면 상품 가격이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증가하는 이 로직이 그대로 되는데, 이 고용이 증가하는 게 만약에 실업률 하락으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실업률이 내려왔다는 것은 앞에서 이 로직이 이미 깨진 상태예요. 이걸 깨지고 난 다음에 고용 악화가 나오고 실업률이 악화가 났을 때 그때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앞서 이 로직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앞에 요 흐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방에 금리 인하를 1%씩 이런 식으로 큰 흐름으로 내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지만, 보통 금리 인하라는 것이 0.25%씩 움직이고 그게 속도가 정말 경제가 무너진 속도가 크면 그때서야 이거를 금리를 크게 내리거든요. 시작부터 지금 금리를 크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다시금 튀어오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강력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과 재무부는 경제가 크게 무너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위로 크게 튀어오르는 너무나 과도하게 투자 심리가 올라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5월부터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대선 직전의 경기를 한번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즉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시나리오라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고 이걸 우리가 뭐 반드시 예측해서 따라가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수 있는 몇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실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5월, 6월 가정쯤에 증시가 좀 하락을 하는 거죠. 이 조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조정이 오고 난 뒤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금리 인하에 기대감을 주는 거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승을 시키는 것이죠. 조금 조정 정도가 왔는데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실제로 스탠스가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파월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시장을 상승시키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까지 끌어올렸다가 실제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연말 혹은 내년쯤에 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행을 하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때 실제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면 시장은 반짝 반등을 할 겁니다.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앞서서 실업률과 고용이 무너져서 데이터가 죽었다는 가정하에 금리 인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금리 인하가 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폭락을 부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5월, 6월에 보합이나 혹은 소폭 상승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7월, 8월 전후로 증시가 살짝의 조정이 오는 게 살짝 뒤로 딜레이게 되겠죠. 그럼 또다시 그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똑같이 여기에서 한번 줄 겁니다. 살짝의 조정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절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11월에 상승을 하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1번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맞추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조정이 오고 연준이 이런 기대감을 준다라고 하면 이 로직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고 투자에 대한 사이클을 잡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월, 6월 사이에 시장이 대대적으로 폭락을 하는 겁니다. 이 폭락 정도는 데이터도 확실히 무너지고 시장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로 조정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진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연준, 파월은 180도 발언을 바꾸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몇 차례 나왔고 과거에서도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없이 나왔고, 그게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될 때는 반짝을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게 실제 데이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의
속도가 이제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는 속도에 맞춰서 시장 금리 인하를 아주 빠르게 내려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빠른 대응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좀 잠재우고 다시 상승을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속도를 천천히 내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FOMC를 통해서 직전 재무부의 행동, 그리고 파월의 스탠스 변화, 그리고 대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합쳤을 때 연준과 그리고 재무부는 확실히 정치적인 스탠스를 배제하고 100% 배제하고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분명히 이것이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옐런과 파월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뭐 카더라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서 확실하게 뭐 단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정치적 스탠스는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실 게 이제 과거에 아주 금리 인하가 많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섹터들은 분명히 조정이 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돈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이고, 제가 알려드렸던 앞에서 좋아 보인다는 산업들이 증시가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올랐거든요. 차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올 겁니다. 제가 작년 5월에 바이오 주식들을 정말 많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뭐 알테오젠, HLB 뭐 이런 업종들에 대한 산업의 전망, 이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시장의 리포트는 거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주식이 오르고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니까 그때서야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 카지노 이런 업종들도 분명히 이제 리포트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거기로 자본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대감과 실적 두 가지를 전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들이 오히려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대한 계획을 잡아본다면 올해도 좀 무탈히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